자, 뉴스 읽어주는 남자 12월 7일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별다른 이슈가 될 만한 거는 딱히 없어서, 자,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가 단식 투쟁에 들어갔네요. 72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면서 이틀째 단식 중이다. 몰랐는데 벌써 이틀째 단식 중이라고 하네요. 자, 어떻게 보면 승부수를 던진 건데요,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단식 투쟁이라고 함은 예를 들면 뭐 세월호 진상조사 같은 거라든지 거대 좀 뭔가 큰 담론을 가지고 관철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에게 단식 투쟁을 통해서라도 뭔가를 알리고자 뭐 하는 부분들, 이런 이슈로 단식 투쟁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응원을,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으나 자당만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뭐 예를 들면 본인이 거대 정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고, 바른미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지 않으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사안을 가지고 단식, 이분이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적 감각이 매우 떨어지는 분이신데, 산에서 복귀할 때도 뭐 이슈 터져가지고 전혀 관심을 못 받고, 뭐 할 때마다 이슈 터져가지고 관심을 못 받는 어떤 불운의 아이콘 중에 하나고, 이분은 아무것도 안 할 때 가장 인기가 많은, 손학규라는 분이 사실 인물로는 굉장히 좋은 분입니다.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철새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더 씌워져 있는데, 자,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문에 정치를 시작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어떤 자유한국당 이쪽과는 원래는 결이 안 맞았던,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었던 후한무치가 패시브로 장착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자유한국당에서 정치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원래 이제 정치를 김영삼 대통령하고 같이 시작을 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정치를 하자고 이제 꼬신 케이스로 알고 있는데, 3당 합당을 하면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하셨대요. 근데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뭐라고 이제 주변의 사람들한테 설득을 했느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논리로 3당 합당에 반대했었던 주변의 측근들을 설득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초반에 국정 지지율이, 대통령 인기가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높았거든요. 90몇 %였어요. 하나회 척결하고 금융실명제 빵 때리고 막 이러면서 90% 이상의 지지율이 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그래서 진짜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했었던 분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결국은 한나라당의 이제 중진으로까지 계속 활동을 하다가 한나라당을 버티지 못하고 후한무치가 패시브로 장착되어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탈당을 하죠. 네. 탈당을 하는데 나중에 다시 듣겠습니다. 자, 이분이 그렇게 해서 이제 민주당 쪽으로 갑니다. 민주당 쪽으로 가요. 그러면서 이제 철새다 뭐 이런 공격을 계속 받는데, 이분의 성향은 사실은 중도에 좀 가까운 뭐 그런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뭐 하여튼 민주당 쪽하고도 완전히 그렇다고 잘 맞느냐, 그것도 좀 아니고, 그래서 그 당에서도 약간은 오른쪽에 포지셔닝한 그런 스탠스로 이제 정치를 하시다가 거기서도 나오셨죠. 그러다가 이제 바른미래당에 합류를 하셔서 마지막 정치를 하고 계신 분인데,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훌륭한 분인데 굉장히 안타깝고,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대권주자로 많이 거론했어요. 민주당 때는 험지에 많이 나가서 승리를 하면서 민주당의 어떤 그 위기를 좀, 민주당을 위기에서 좀 구한 분위기시기도 해요. 예를 들면 분당 출마 이런 거를 보통은, 그런데 이런 중진들이 잘 안 나가거든요. 예. 근데 나가고 뭐 천당 밑에 분당이다 뭐 이런 얘기했을 정도로, 일단 거기는 지금의 자유한국당 텃밭이었는데 거기에 나가서 승리를 가져오면서 민주당을 위기에서 구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위기 때마다 험지에 많이 쓰이는 카드였습니다. 예. 그때마다 갔었는데 마지막에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사실 손학규라는 인물을 굉장히 안 좋게 썼다?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크게 마다하진 않고 험지에 출마를 했어요. 특히나 보궐선거 같은 데 카드에 민주당 쪽에서 많이 썼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당선에 실패했을 때에는 너무 안 되는 데다가 썼고, 손학규라는 사람이 어쨌든 국회의원을 뭐 보궐선거 출마하려면 그 지역에 뭔가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반이 없는 데에다가 막 썼어요, 손학규를. 그러니까 본인도 국회의원 할 거면 일명 자기 나와바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이제 지역이, 자기가 강한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쪽 말고 전혀 엉뚱한 데에다가 이제 계속, 아니면 손학규급이면은 거의 뭐 종로, 뭐 정치 1번지라고 하는 종로라든지 뭐 이런 데 출마를 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 상대가 엄청 강하고 뭐 이런 데에다가 보궐선거나 뭐 이럴 때 민주당이 손학규 카드를 많이 썼고, 그때마다 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당선이 안 되고 민주당을 떠나는, 그러니까 종로 이런 카드는 또 안 써준 거죠, 손학규를. 그래서 결국 정치인들은 그 결과를 본인이 만들어내는 건데, 본인이 경기도지사 이후에, 그리고 분당에서 뭐 재보궐선거가 당선된 이후에 좀 민주당에서도 당내 지지 기반을 만들어낸다든지 뭔가 이런 거 하는 거에 결국 실패를 했죠. 예. 실패를 하고 결국 민주당을 떠나게 되는. 그래서 철새 정치인이라는 그 프레임이 씌워진 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손학규라는 사람은 조금은 다르다. 예. 조금은 억울한 면이 분명히 있는 정치인이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철새라고 하기에는 김영삼과 정치를 같이 시작했고 3당 합당 때 반대를 했었던 사람이고, 뭐 근데 3당 때는 뭐 아주 강력하게 대놓고 막 반대하고 이런 건 이런 사람은 또 아니긴 해요. 그래서 뭐 김영삼의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을 그런데 믿고 같이 이제 한나라당에서 정치를 하다가 후안무치와 패시브로 장착되어 있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기서 나오게 되는.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쪽으로 이제 진영을 옮겨서 정치를 쭉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것저것 이런저런 카드로 쓰이다가, 근데 뭐 민주당에서 굉장히 중진을 많이 했죠. 근데 그때 자기 지지 기반을, 자기 세력을, 당내 세력을 만들지 못한 것도 맞아요. 결국 그런 것들이 결국 자기한테 결과로 돌아오면서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 민주당하고 이제 안 좋게 헤어지면서 나가게 된 거고, 사실은 이제 민주당에서 이쪽으로 가는 순간 이제 뭐라 그럴까요? 철새 이미지. 저는 뭐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으로 온 과정에서 이거를 철새 이미지로 프레임 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하는 사람이었었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다. 김영삼하고 같이 정치를 시작했던 사람인데 한나라당에서는 도저히 정치를 못하겠다라고 못 버티고 나온 사람을 철새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자, 저는 그 타이밍에 손학규를 철새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 타이밍에는. 그래서 그렇잖아요. 취작을 김영삼하고 했다가 3당 합당을 해서 같이 정치를 해보니까 얘네들하고는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뛰쳐나온 사람을 철새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좀 거기까지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는데, 그리고 본인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분이 좀 안쓰러워요. 굉장히 좋은 분인데, 일단은 정치인인데 정치적 감각이 매우 떨어진다. 뭔가 카드를 꺼내는, 결단하는 순간 타이밍도 너무 안 좋고요. 그 타이밍과 손잡는 사람도 별로고. 그러니까 저는 손학규 전 지사가, 지금의 바른미래당 대표가 가장 셌을 때는 분당 보궐선거에 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라고 봐요. 민주당에서. 그때 뭔가 자신의 지지기반과 당내 역할 뭐 이런 것들을, 그때 뭐 물론 중진 역할을 민주당에서는 맡고 있었는데 당내 지지기반을 세게 만들지 못했다. 그때가 가장 강했던 시절이었거든요. 왜냐면 그때 손학규가 거기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정말 포스가 대단했습니다. 그때 분당에서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이긴다는 거는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자, 지금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면서 단식을 한다라는 것도 주변과 상의하지 않고 본인이 정치적 승부수를 띄운 모양이에요.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 안 먹혀요. 이거 아무도 동의하지 않아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정치인인데 뭐 저번에 뭐 저녁이 있는 삶 이런 캐치프레이즈 굉장히 신선했죠.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상의를 안 하고 결단을 한 거라 그래요. 기사에 따르면 측근들이 단식은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은 결정이었다. 단식을 하겠다. 그래서 당 의원들은 고령을 이유로 지금 72이거든요.
그래서 단식을 만료했는데 손 대표는 고집을 꺾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좀 이분이 안타까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아, 이분이 참 좋은 분인데, 네, 이거는 이제 정계 은퇴 수순입니다. 이거 전혀 안 먹히거든요. 근데 새하얗게 불태우려면 뭔가 좀 더 좀 거대 담론으로 이 단식을 하시고 그거를 뭔가 관철시킨 다음에 이제 정계 은퇴를 하면 마지막 모양새라도 나오는데, 자기 당 유리하려고 단식하는 건 모양이 너무 빠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법농단이라든지 아니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가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특검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좀 뭔가 사회 정의를 위한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거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민주당에 있거나 자유한국당에 있으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야 된다, 그게 우리나라의 올바른 민주주의가 가야 될 길이다라고 단식 투쟁을 하는 거라면 박수 쳐줄 수 있는데요. 바른미래당이잖아요. 결국 내 밥그릇 찾으려고 단식 투쟁하는 거로밖에 비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손학규 대표는 뭔가 이분도 뭐냐면 대통령이 되겠다는 욕심을 가지면서 조금 망가진 케이스. 내가 뭐 지극히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이분의 역할이 할 일이 꽤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이제 대권 주자로 거론이 되면서부터 조금 그러니까 꼭 대권 주자가 아니어도 유력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말 한마디나 이런 게 국가에 영향력을 어느 정도 행사를 할 수 있는 위치가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로 차근차근 국민들의 지지를 좀 얻었으면 굉장히 존경받는 정치인이 됐을 확률이 있는데, 그럼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병에 걸려서 망가진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좋은 사람들이 참 훌륭한 삶을 살아온 분들이 대통령병 걸리면서 좀 아쉬워지는 사람들을 많이 봐서, 손학규 대표도 저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도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자, 손학규 대표가 정치의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변 분위기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이 확률이 높아 보여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병이 걸리면 국민을 위하는 정치, 국민만 바라보고 하다 보면 대통령이 될 텐데, 예?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를 하면 될 텐데 엉뚱한 거라니까. 자, 뉴스 읽어주는 남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